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건 아직도 그 집 냄새가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와 국 끓이는 냄새가 섞인 묘하게 불쾌한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은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은 호칭이 아니라 직함이었습니다. 무급으로 일하는 간병인이자 가사도우미이자 그들의 아버지 재산을 지키는 방패막이. 그리고 저는 결국 그 방패를 거꾸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통장 잔액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23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27년을 살았던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가 있었고 남편이 남긴 건 공증도 안 된 메모 한 장과 카드 빚이었습니다. 저는 그해 겨울 친정 언니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일 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슬픔보다 먼저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부엌에 나와 물 한 컵을 마시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 눈을 보면서 내년 이맘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50년 지기 친구 순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나 아는 집에서 사람 구한다는데 형편 좋은 집이야. 너 한번 들어봐봐.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자리라는 걸 직감했고 그 나이에 남의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언니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방 앞에 구인 광고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순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존심이 굶주림보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은 최진호, 당시 72살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제법 규모 있는 인쇄 공장을 운영하다 아들 세대에 물려준 지역에선 이름 좀 알려진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2년 전에 첫 번째 부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집안 정리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순자는 전화기 너머로 덧붙였습니다. 그 집 아들이 사업을 꽤 크게 한다고, 대우도 좋을 거라고. 처음 만남은 수원의 한 한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진호 씨 옆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들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최민주는 반듯한 인상이었고 며느리 이수지는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은 이미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물수건도 미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첫 마디는 며느리가 먼저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님이 워낙 까다로운 분이신데 순자 선생님이 어머님을 얼마나 극찬하셨는지 몰라요. 어머님, 첫 만남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호칭은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부드럽게 묶는 방법 중에 호칭만큼 빠른 것은 없으니까요. 최진호 씨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는 내내 며느리가 주로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호 씨는 딱 한 번 입을 열었습니다. 편하게 사세요. 집도 넓고 방도 드릴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편하게 사세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말은 초대가 아니라 배치였습니다. 조건은 이랬습니다. 최진호 씨 댁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며 식사를 챙기고 병원 동행을 해주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는 것.
대신 방 한 칸을 무료로 제공하고 매달 120만 원의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식비는 별도라고 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면 계약을 요구하지 않은 제 자신이 나중에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언니 집 작은 방에서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120만 원. 방도 있고 밥도 있고 지금 내 상황보다는 낫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너무 친절하다. 처음 만남에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나오고 서류 한 장 없이 말로만 조건을 설명하고 며느리가 처음부터 주도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니 집 작은 방의 좁은 천장이 그 불안보다 더 크게 저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인생 최고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짐은 박스 3개였습니다. 옷가지와 그릇 몇 개, 남편 사진이 든 앨범 하나. 최씨댁 현관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 이수진 씨가 손수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쌍화차였습니다. 따뜻했고 달콤했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챙겨주는 기분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방은 남향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왔고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낼 수 있겠다고.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저는 3달이 채 지나기 전에 알게 됩니다. 처음 한 달은 거짓말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최진호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신문을 읽었고 저녁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삼시세끼를 차리고 약을 챙기고 병원 예약 날짜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이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남편을 잃고 흐트러졌던 일상이 다시 틀을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최진호 씨의 혈압약을 물 한 잔과 함께 식탁에 올려두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저를 붙들어줬습니다. 며느리 이수진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이나 과일을 사들고 왔고 제가 끓인 국을 한술 떠보고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맛이 진짜 대단하세요. 아버님이 요즘 밥을 이렇게 잘 드신 적이 없었어요. 칭찬은 기분 좋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판단이 느려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 최민준 씨는 주말마다 왔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고 아버지 방에 들러 1시간쯤 있다가 나갔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아버지 방에서 나올 때마다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지만 저는 부자지간의 복잡한 감정이려니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넘긴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함은 3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최진호 씨의 서재문이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러 손잡이를 돌려봤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잠긴 방이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에 대해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씨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빠르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최진호 씨는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그게 뭔가를 숨기는 표정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세 번째 이상함은 이름이었습니다. 한 달쯤 됐을 때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최진호 씨 내과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보호자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댔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멈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트에 뭔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주차장을 걸어 나오면서 털어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은 수첩 어딘가에 작게 적어뒀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 최민준 씨가 혼자 왔습니다. 주말도 아닌 평일이었고 아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낮고 눌린 목소리였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최진호 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최민준 씨 목소리만 간간히 새어나왔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뒤에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5번째 이상함은 작은 것이었지만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이수진 씨가 두고 간 장바구니 안에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식료품 영수증이었는데 날짜가 3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오래된 영수증이 섞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에 적힌 품목들이 묘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제가 첫 주에 직접 사다 드렸던 것들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두부, 달걀, 시금치, 고등어. 누군가 제가 오기 전에도 이 집에 이런 식으로 드나들었던 걸까요? 저는 그 영수증을 장바구니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수첩에는 적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작은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사람, 말.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감각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나중에 제 삶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2달째가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어느 날 들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물리치료 월요일 오전에 있거든요. 제가 그날 일이 좀 있어서요. 모셔다 드릴 수 있으세요?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병원은 버스로 2정거장이었고 물리치료는 1시간이면 끝났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주엔 안과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주엔 혈액검사.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매주 평균 사흘을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물리치료, 안과, 치과. 최진호 씨의 병원 일정이 얼마나 촘촘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매번 사정이 생겼고 최민준 씨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무도 부탁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3달째 접어들면서 집안일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처음 조건은 삼시세끼와 청소, 빨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최민준 씨 가족이 주말에 오면 그 식사까지 제가 차렸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씨가 현관을 들어서면서 킁킁 냄새를 맡으며 어머님, 오늘 뭐 하셨어요? 하고 물으면 저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최민준 씨 아이들, 초등학생 남매가 오면 간식도 챙겼습니다. 그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최진호 씨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엉덩이를 찧어 멍이 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수진 씨가 새로운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새벽에 한 번씩만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이 밤에 혼자 일어나시는 게 걱정이 돼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새벽 2시와 4시에 일어나 최진호 씨 방문 앞에 귀를 댔습니다.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6시에는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적어보면 이랬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아침 준비, 약 세팅, 오전엔 병원 동행이 없으면 청소와 빨래, 점심 준비, 설거지, 오후엔 최진호 씨 산책 동행 혹은 물리치료 대기, 저녁 준비, 설거지, 최진호 씨 취침 도움, 그리고 새벽 확인 2번. 120만 원짜리 조건은 어느 순간 그 2배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달째 되던 날 이수진 씨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목욕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혼자 하시다가 미끄러질까봐.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의 다음 말이 그 망설임을 눌렀습니다. 저희가 도우미를 따로 쓰면 아버님이 너무 낯선 분이 들어오는 거 싫어하셔서요. 어머님은 이미 가족이시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뭔가를 반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칼처럼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6달째엔 120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처음 2달은 이수진 씨가 봉투에 넣어 직접 건네줬습니다. 3달째엔 최민준 씨가 왔다가 가면서 식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4달째엔 제가 먼저 물어봐야 했고 이수진 씨는 깜빡했다며 웃었습니다. 5달째, 6달째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2번 물었습니다. 2번 모두 다음에 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수첩의 날짜 옆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입금이 없는 날에는 그 동그라미 안에 X를 그렸습니다. X가 쌓여갔습니다. 피로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물리치료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잠깐 졸았는데 간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의 딱딱한 감촉, 소독약 냄새, 낯선 사람들의 소리. 저는 그제야 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그 생각이 분노의 씨앗이었습니다. 아직 싹은 트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연결된 건 9달째였습니다. 최진호 씨가 독감으로 일주일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수진 씨는 입원 수속을 하면서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접수창구, 원무과, 병동. 그런데 원무과에서 보호자 서류를 작성할 때 직원이 제게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건네줬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이수진 씨를 봤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이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보호자 성함이랑 다르네요. 이수진 씨가 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담당자에게 미리 얘기해 둘게요. 괜찮아요. 직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처리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보호자, 그게 누구일까요? 저는 그날 밤 수첩을 펼쳤습니다. 병원 접수 때 간호사의 말, 서재의 잠긴 문, 늦은 밤 최민준의 낮은 목소리,
석 달 전 날짜의 영수증, 그리고 오늘의 기존 보호자,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흘째 날이었습니다. 최진호 씨가 낮잠을 자는 사이 저는 병실 안 협탁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닿았습니다. 꺼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닿았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펼쳤습니다. 법무사 직인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날짜는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위임장이었습니다. 최진호 씨의 부동산 일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최민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서명은 최진호 씨 것이었지만 필체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는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 지붕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최진호 씨의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동안 저는 그 옆에서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새벽에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최진호 씨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몸 상태가 나빠지는 동안 그 자식들이 법적 처리를 빠르게 완료하기 위해 아버지 옆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아무 서류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저였습니다. 순자를 통해 소개받은 것도, 처음부터 어머님이라고 부른 것도, 가족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도 모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배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들, 사건들, 이상했던 순간들. 읽으면 읽을수록 구조가 보였습니다. 치밀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준비한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서재에 잠긴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호 씨가 퇴원하던 날 그가 직접 열쇠를 꺼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 박스 2개, 벽면 책꽂이에 꽂힌 두꺼운 서류 바인더들, 그리고 책상 한켠에 오래된 사진 액자 하나. 저는 그 액자를 봤습니다. 여성 한 명이 최진호 씨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뒤편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최진호 씨가 책을 찾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포스트잇에는 딱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처럼요. 저는 그 4글자를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이전에도 누군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저처럼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을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먼저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친정 언니가 아는 사람 중에 노동 관련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갔습니다. 상담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첩의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날짜, 업무 내용, 미지급 금액, 말로 오간 약속들. 노무사는 중간중간 받아 적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때 그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날부터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이수진 씨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최민준 씨와의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확인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음에요. 곧 드릴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같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전부 담았습니다. 최진호 씨에 대해서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최진호 씨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밤에 잠이 안 온다며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차를 끓여 함께 앉았습니다. 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최진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녀석이 나한테 도장 받은 거 알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최진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위임장을 받던 날 자신이 무슨 서류에 서명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아들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최진호 씨에게 법무사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연결된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계통의 사람. 최진호 씨는 망설이다 만났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최진호 씨와 법무사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중간에 서지 않았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위임장이 법적으로 취소 가능한 조건인지 검토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끝나던 날 이수진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 집안 친척들이 모인다고 어머님도 함께 앉아서 인사드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자리가 되겠다고. 모임은 수원의 한 갈비집이었습니다. 큰 방이었습니다. 최 씨 형제들과 그 배우자들, 조카들, 그리고 최민준 씨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호 씨는 상석에 앉았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제가 앉는 것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기억해뒀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분위기가 풀리던 무렵이었습니다. 최민준 씨가 잔을 들며 아버지께 건강을 기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분위기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 씨가 웃으며 물론이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2종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무상담소에서 정리한 미지급 생활비 내역서였습니다. 9달치, 총 1,500만 원. 다른 하나는 녹취 기록 요약본이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목소리, 최민준 씨의 목소리, 날짜와 내용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3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처음 약속한 생활비 120만 원은 9달치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병원 동행, 야간 확인, 목욕 보조, 주말 가족 식사까지 포함하면 실제 업무는 계약 조건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진호 씨 형제 중 한 명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최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자리에서?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자리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최진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일들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노무 신고는 접수됐고 미지급 생활비 1,500만 원과 초과 업무에 대한 추가 청구는 조정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최민준 씨 측 변호사가 초반엔 버텼지만 녹취 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이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합의금은 제가 처음 요구한 금액에서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한 법무사를 통해 최진호 씨가 진행한 법적 검토에서 당초 위임장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최진호 씨의 의사 능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서명이라는 전문가 소견이 붙었습니다. 최민준 씨는 소송 전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진호 씨는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지 않고 되찾았습니다. 저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법무사를 소개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호 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싸던 날 최진호 씨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몰랐을 거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차 안에서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 정산 예정 금액의 일부를 저에게 살해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습니다. 최진호 씨가 그 법무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최 씨 댁 대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 집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돌렸습니다. 소독약 냄새도, 새벽 2시의 숨소리 확인도, 이수진 씨의 계산된 미소도 전부 그 집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공감이라도 클릭 한 번으로 제작자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